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2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하천 주변에 돼지를 사육하려고 한다. 하천의 유량은 10만 미터의 삼성퍼대이며 BOD는 1.5mg/L이다. 자, 이 하천의 수질을 BOD 4.5mg/L로 보호하면서 돼지는 최대 몇 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돼지 한 마리당 2kg/day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BOD. 자, 그러면 그 차이를 보시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천의 BOD가 얼마로 보호하느냐면 4.5mg/L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하천의 BOD가 얼마냐면 1.5mg/L 뜨거든요. 그래서 4.5-1.5 차만큼은 우리가 돼지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1.5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승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량이 얼마냐면 10만 미터의 삼성/day. 자, 나누기 돼지 한 마리당 BOD의 발생량은 2kg/da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도도 총량으로 고친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50마리를 우리가 법을 유지하면서 사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번 소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녹지 않는 콜로이드, 친수성은 물에 녹는 콜로이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틴달 효과죠. 그래서 빛의 진로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 콜로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번 가번에 보시면 서스펜션의 상태이다. 나번에 염에 매우 민감하다. 나번에 물과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번에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틴달 효과, 다시 말해서 빛의 진로 현상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은 친수성. 반면에 소수성은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틴달 효과가 아주 큽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6인 용액에 산도의 8배를 가진 용액의 pH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 조건에서 pH라고 하면 pH가 지금 6.0이 주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라고 하면 10-6성몰/L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몇 배라고 하면 농도의 몇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6성몰/L의 8배가 되는 pH라고 그랬으니까 H 플러스 농도는 10-6성몰/L 곱하기 8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H 플러스를 알고 있을 때 pH 구하는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10-6성몰/L의 8배니까 계산하시면 5.10. 로그는 여러분들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온도와 염분의 농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는, 자, 지금 여러분들 밀도 차라고 하면 심해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심해류입니다. 자, 조류는 태양과 달의 영향에 의해서 쓰나미의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상승류는 바람과 해양 및 육지의 상호작용, 반면에 심해류는 밀도차.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물의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의 표면 장력과 점성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번에 물은 4도씨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답은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나번에 융해열과 기화열이 작아서 생명체의 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체의 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융해열이나 기화열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는 4도씨라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별도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틀린 문구는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가드뮴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은, 가드뮴 화합물은 갈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속으로서 천연에 있어서 가드뮴은 갈로 광석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갈로 광석이라는 것은 뭐하고 비슷할까요? 아연이죠, 아연. 아연 광석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갑은 아연입니다.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자, 어떤 공장에서 페놀이 500kg이 매일 폐수에서 깨어 배출된다. 1g의 페놀이 1.7g의 BOD5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인구 당량은 단 1인 1일당 BOD5는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구 당량, 다시 말해서 인구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g의 페놀이 1.7g의 BOD5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BOD5는 1인 1일당 50g 기준이고, 그리고 페놀은 BOD5는 여기 있고, 페놀은 1g 페놀이 있으니까 페놀은 지금 얼마? 500kg. 페놀 1g에 BOD5가 1.7g이라고 그랬으니까 페놀 500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페놀이 g당이니까 500kg을 g으로 환산하게 되면 10의 3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500kg은 500 곱하기 10의 3승 g이죠. 자, 그리고 지금 BOD5는 하루에 한 명의 BOD5는 50g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BOD5가 반대로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하루에 한 사람의 BOD의 배출량은 50g.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인구당량이라는 것은 17,000명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OD와 페놀의 값을 단위를 환산을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7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세포를 57이죠. 그 세포 5kg당 이론적인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최종 분해 산물은 CO2, H2O, NH3로 나오고 공기 중의 산소는 23%를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테리아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을 때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 N은 분해했을 때 NH3. 뭐를 보고 할 수 있느냐? 최종 산물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를 CO2 앞으로,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를 먼저 NH3 3개를 줘요. 그럼 여기 몇 개? 4개. H2O에서 H는 2개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자, 역으로 산소 2개짜리가 5개, 10개, 1개짜리가 2개, 합이 12개예요. 그러면 박테리아에 2개를 줬어. 그럼 여기에 몇 개? 10개. O2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박테리아의 분자량은 113이에요. 그럼 113g일 때 필요한 산소는 5 곱하기 32g. 그럼 박테리아 지금 얼마? 5kg에 해당하는가? 5kg일 때 X. 그 X 값이 뭐냐 하면 산소예요. 따라서 산소를 계산하면 7.08kg이거든요. 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해요. 그럼 공기량은 산소량 나누기, 지금 산소가 23%예요. 중량비로. 그래서 0.2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산소 7.08kg 계산했죠? 나누기 0.23을 하게 되면 공기량은 30.78kg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해양으로 유출된 유류를 제어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계면활성제를 살포해서 기름을 분사시키는 것, 답은 인공포기로 기름 입자를 정산시키는 것, 오일펜스를 띄워서 기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 답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기름을 생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 지금 여기서 포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기름 입자를 정산시키는 것,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 더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번은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중의 DO 농도, 용존산소입니다. 정감의 요인이 산소 용해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산소는 기체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 압력이 높을수록, 물의 흐름이 난류일수록, 거칠수록 산소 용해율이 높죠.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소 용해율은 감소해요. 왜? 염분의 농도라는 것은 물에 미리 다른 이온이 녹아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이온이 녹아 있으면 산소가 녹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해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용해율은 감소한다.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용해율은 증가하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용해율이 증가하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라번.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종 BOD가 500mg/L이고 소모 BOD5가 400mg/L일 때 탈산소 개수를 계산하시오. 베이스, 상용대수. 상용대수는 밑수를 10을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BOD5의 식을, BOD5의 농도가 주어져서 K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이거 상용대수니까 10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BOD5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400mg/L, BOD6가 500mg/L, 그리고 BOD5는 T가 5일이니까 5. 따라서 여기서 K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K를 계산하시면 0.14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풀이를 해놨으니까 K를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여러분들 찾아내는 식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2번. BOD가 400mg/L을 함유하는 공장 폐수 400m의 삼성 per day를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 유량이 2만 m의 삼성 per day이고 BOD가 2mg/L인 하천에 방류한 후에 곧 완전 혼합된 때에 BOD의 농도가 3mg/L라면 이 공장 폐수의 BOD 제거율은 몇 %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 자체에서 공장의 BOD 제거율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통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개통도를 보면 쉽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하천의 유량과 BOD 농도. 자, 하수 처리장에 지금 여러분들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이 Q2, 그 다음에 C2가 BOD 값, 이 값은 BODI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가 3mg/L니까 여러분들 혼합 공식을 사용해서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면 C2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냈을 때 Q2, C2. Q2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C2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해서 C2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가 3mg/L, 하천의 유량이 2만 m의 삼성 per day, 농도가 2mg/L 플러스 자, 하수의 유량이 Q2 400m의 삼성 per day 곱하기 농도는 모릅니다. 나누기 유량 2만 플러스 400. 따라서 C2라는 유출수의 BOD. 여기서 유출수는 하수 처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제거 효율은 1 유입수의 BOD 400mg/L, 유출수의 BOD 우리가 계산한 53mg/L.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86.75%죠. 자, 그래서 이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처리장의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개통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개통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어떤 오염물질의 반응 초기 농도가 200mg/L에서 2시간 후에 40mg/L로 감소되었다. 자, 이 반응이 1차 반응이라고 한다면 4시간 후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1차 반응식을 두 개를 세우는데 첫 번째 1차 반응식에서 K를 계산을 해서 두 번째 1차 반응식에서 K를 대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CT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초기 농도 200mg/L, CT 40mg/L, 시간 2시간.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K는 0.8047 per hour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초기 농도는 동일합니다. 200mg/L. CT를 우리가 몰라요. CT 4시간 후의 농도 CT를 계산하는 거죠. 시간은 4시간. 그럼 K는 1번에서 구한 K를 2번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ln의 역수가 EX입니다. 그래서 ln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은변에 EX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T를 계산하시게 되면 8.0mg/L가 되는 거죠. 우리가 1차 반응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기본형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니까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페놀 100mg/L의 이론적인 COD는 여기서 COD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거죠. 자, 페놀은 C가 6개, H가 5개, OH. 그리고 산소하고 결합했어요. 그러면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는 H2가 나오죠. 호기성 분해이기 때문에. 그럼 탄소가 6개니까 CO2와 106. 자, 그리고 H가 6개죠. 5개 1개니까. 자, 6개니까 H2니까 6 나누기 2를 하면 3이죠. 산소 12개, 3개, 15개예요. 여기 1개를 줬어. 그럼 여기 몇 개? 14개. 2분의 14는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페놀의 분자량은 94입니다. 94g일 때 필요한 산소는 7 곱하기 32g. 그럼 페놀 지금 얼마? 100mg/L일 때는 X. XCOD는 산소거든요.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필요한 산소는 238.3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호수의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호수의 정체층이 수심에 따라서 3개의 층, 표층부, 변환부, 심층부로 분리되는 현상이 성층 현상이다. 자, 여기서 변환부라는 것은 수온 약층을 뜻합니다. 답은 겨울이 여름보다 수심에 따른 온도 차이가 더 커서 호수는 더욱 안정된 성층 현상이 일어난다. 자, 강한 성층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여름, 약한 성층은 온도 차이가 적은 겨울이 되는 거죠. 답은 숲 표면의 온도가 4도신 이른 봄과 늦은 가을에 수직적으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은 봄과 가을. 답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수온 차이에 의한 밀도 차로 수층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버리고, 그리고 3개 층 중에서 표수층과 수온 약층과 심수층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층은 수온 약층. 두 번째 있는 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1.2m의 삼성per BOD5가 2.0mg/L, DO가 9.2mg/L인 하천에 유량이 0.6m의 삼성per BOD5가 30mg/L, DO가 3.0mg/L인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하천의 평균 유수단 면적은 8.1제곱미터이고 하류 48kg 지점의 용존산소 부족량은 자, K1은 0.1%, K2는 0.2%, DO는 이제 포화 DO 농도는 9.2mg/L 상용대수 기준. 여기서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를 10을 기준하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DT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필요하냐면 BODU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합수 중에서 BOD5를 이용을 해서 BODU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혼합수에 지금 BOD5가 나와 있어요. BOD5. 그래서 혼합수 중에 BOD5를 계산합니다. 자, 하천의 유량이 1.2m의 삼성per BOD5의 농도가 2.0mg/L 플러스 자, 지금 여러분들 유입되는 값은 지금 유량이 0.6m의 삼성per BOD5가 30mg/L예요. 유량 1.2 플러스 0.6 따라서 혼합수 중에서 BOD5가 11.33mg/L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를 계산을 해야 되죠? BODU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혼합수의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하니까 BOD5 공식은 BODU 곱하기 1-10의 -K1T거든요. 그럼 BOD5가 계산한 11.33mg/L, K1은 0.1%, 5일 BOD니까 T는 5일.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16.57mg/L가 나왔어요. 이 값이 우리가 DT 6번에 나와 있는 DT 구하는 공식에서 L0가 됩니다. 자, 그리고 D0를 계산하기 위해서 혼합수 중에 용존산소 농도를 계산해요. 자, 하천 1.2m의 삼성per 하천에 용존산소량이 9.2mg/L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0.6m의 삼성per에 3.0mg/L가 DO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 플러스 0.6 유량의 합. 그래서 혼합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는 7.13mg/L입니다. 그럼 초기 산소 부족도라는 것은 포화 DO 농도에서 혼합수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빼주면 되거든요. 포화 DO 농도가 9.2mg/L, 혼합수 중에 DO 농도 우리가 지금 계산했죠? 7.13mg/L예요. 따라서 초기 산소 부족 농도가 되는 D0는 2.07mg/L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DT에서 D0 구했어요. 그 다음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간은 거리 나누기 유소. 자, 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리는 48km가 나와 있는데 속도가 없어요. 속도가 없어서 속도는 유량 나누기 면적이거든요. 그럼 유량은 지금 하천의 유량 1.2 그리고 유입되는 유량 0.6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유량은 1.2 플러스 0.6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8.1제곱미터. 따라서 속도를 계산했어. 그럼 시간은 거리 48km는 48 곱하기 10의 3성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속도 0.22m/s. 세크를 데이로 고쳐주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DT, 산소 부족 농도가 DT예요. K1 자리에 0.1%, K2 자리에 0.2%, L0, 최종 비오디 우리가 계산했죠? 16.57mg/L. 그리고 D0, 초기 산소 부족 농도 2.07mg/L. 쭉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DT는 4.73mg/L죠.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T는 2.51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혼합 공식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필기에서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염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기수 용액은 미끈미끈하다. 답안에 전자쌍을 받는 화학종이다. 답안에 양성자를 받는 분자나 이온이다. 답안에 수용액에서 수소나 이온을 내어놓는 것이다. 전자쌍을 받는 화학종이 산이고 주는 화학종이 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받는이 아니고 줘야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해수에서의 질소 분포 형태는 NO2N, NO3N 형태가 65% 정도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답은 해수의 pH는 8.2 알칼리성, 약알칼리성, 8.1로 존재하는 것은 HCO3- 존재하기 때문이죠. 답은 일출 시에 생물의 탄소 동화 작용으로 해수 표면의 CO2 농도가 급증한다고 그랬어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되면 뭐를 소모하죠? CO2를 소모하니까 CO2의 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답은 해수의 밀도는 1.02에서 1.07g/cm의 삼성 범위로 수온, 염분, 수압의 함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CO2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법칙은 여러 물질이 혼합된 용액에서 어느 물질의 전기압 PI는 혼합액에서 그 물질의 몰 분율의 순수한 상태에서 그 물질의 전기압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핵심이 뭐가요? 전기압이에요. 그래서 전기압의 법칙은 땡땡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전기압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풀이에 있는 것처럼 전기압은 라울트 법칙이에요.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전기압은 라울트 법칙.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 AgCl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1.0 곱하기 10의 -4승몰이라면 AgCl에 대한 KSP 용해도 적을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AgCl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Cl 마이너스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1대 1대 1이니까 AgCl을 X몰이라고 했을 때 Ag 플러스도 X몰, Cl 마이너스도 X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적은 이온의 곱이니까 AgCl의 곱, 다시 말해서 X몰, X몰이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AgCl의 용해도가 주어졌어요. 얼마라고? 1.0 곱하기 10의 -4승몰이라고. 이 값을 어떻게? 제곱을 취하면 바로 정답이죠. 10의 -8승이 정답이 됩니다. 보통은 몰 농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몰 농도가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1번 활성설러지 포크조의 FMB가 0.4%죠. 단위를 정리하면 운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MLSS의 농도는 포크조의 용량은 100m의 삼성, 유량은 1000m의 삼성/day, 유입 BOD는 100mg/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MB는 BOD 곱하기 Q 나누기 MLSS 곱하기 V 꼭 기억을 해야 돼요. BOD하고 한 쌍은 Q, MLSS 한 쌍은 V죠. 먹이가 BOD고 미생물이 MLSS니까. 자, 그러면 FMB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0.4%. 그리고 BOD의 농도가 100mg/L. 자, 그리고 유량이 1000m의 삼성/day. 나누기 MLSS는 문자, 그리고 포크조 용량은 100m의 삼성. 그래서 MLSS에 대한 문자로 정리를 하게 되면 2500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인제거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을 보시게 되면 포스리 공정은 인 성분을 메인스트림에서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포스리 공정은 인만 제거하는 공법인데 인을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 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사이드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번의 A250법은 인과 질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5단계 바덴포도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 원수 내의 비소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갑은 응집 처리에서 응집 심전에 의한 제거 방법과 응집 여과에 의한 제거 방법이 있다. 납은 이산화 망간을 사용하는 hợp착 처리에서 옥과 비소를 제거할 수 있다. 답은 hợp착 시의 pH는 활성 알루미나에서 3에서 4가 효과적인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pH 범위는 활성 알루미나라는 hợp착제가 있을 때 pH 범위는 3에서 4가 아니고 4에서 6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라번 수산화 세륨을 hợp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가 및 옥과 비소를 합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OD가 200mg/L 된 하수를 1차 및 2차 처리해서 최종 유출수의 BOD 농도를 20mg/L로 하고자 한다. 1차 처리에서 BOD 제거율이 40%, 2차 처리에서 BOD 제거율은 자, 그러면 2차 처리를 기준을 했을 때 유입수의 농도가 200mg/L, 유출수의 농도가 20mg/L예요. 그럼 유입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 유입수가 되는 거죠. 그럼 200mg/L 중에 얼마만큼? 1-0.4만큼 효율2의 유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값은 유출수. 그래서 유입수의 BOD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 유입수의 BOD 이 값을 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유입수의 BOD는 200 곱하기 1-0.4. 자, 유출수의 BOD는 20. 전체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2차 처리의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처럼 우리가 토탈 효율을 계산을 해서 토탈 효율은 장치가 여러 개 있으면 1- 효율, 1- 효율 1, 1- 효율 2 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처럼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교재 풀이보다는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십시오. 2차 처리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막법인 접촉산화법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만은 남문해성 물질 및 유해 물질에 대한 내시성이 높다. 내성이 나반에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설러지 발생량이 적다. 생물막법 중에서 접촉산화법은 부착성장식이에요. 그래서 부착성장식은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죠. 따라서 설러지 발생량이 적습니다. 답은 미생물량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용이하다. 자, 미생물량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답은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효과적이다. 분해 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활성설러지법을 쓰는 게 좋고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는 생물막법이 유리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량이 1000m의 삼성포일 BOD가 2000mg/L에서 BOD 부하량을 400kg/D까지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BOD 제거율은 자, BOD 제거율은 1-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예요. 근데 유출수의 BOD가 지금 총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유입수의 BOD를 총량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총량은 폐수량 곱하기 BOD 농도 대신에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승을 곱해요. 그러면 2000mg/L는 2kg/m의 삼성이죠. 따라서 2kg/m의 삼성 곱하기 1000m의 삼성/1 유입수 분의 400kg/day 유출수 전체 곱하기 100 얼마죠? 80%. 효율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리고 27번. 포기조 내의 MLSS가 3000mg/L, 포기조 용적이 2000m의 삼성인 활성설러지법에서 최종 침전지에 유출되는 SS는 무시하고 매일 100m의 삼성의 폐설러지를 뽑아서 소화조로 보내 처리한다. 폐설러지의 농도가 1%라며 세포의 평균 체류 시간은 자, 그러면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는 MLSS의
QWSSW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MLSS가 지금 얼마죠? 3000mg/L. 용적은 200m의 삼성. 자, 나누기 QW가 얼마죠? QW는 매일 10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SSW는 1%. 그러면 퍼센트를 mg/L로 전환했을 때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4승. 그럼 1%는 1 곱하기 10의 4승 mg/L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6일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하루는 24시간만 보정하면 답이 나오죠. 답은 144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은 계산기가 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소독을 위한 오존의 장단점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존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죠. 갑은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전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속성이 없어요. 탈취, 탈색 효과가 크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속 회분식 반응조 SBR의 운전 단계, 주의, 반응, 침전, 제거, 휴지별, 개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주입은 주입 과정에서 반응조의 수위는 75% 용량에서 100%까지 상승한다. 나번의 반응은 주입 단계에서 시작된 반응을 완결시키며 전형적으로 총 사이클 시간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나번의 침전은 연속 흐름식 공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라번의 제거는 침전 설러지를 반응조로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총 사이클 시간의 5에서 30% 정도이라고 그랬어요. 자, 풀이를 보면 아실 텐데 우리가 침전 설러지를 반응조로부터 제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제거하느냐면 처리수, 다시 말해서 상징수를 반응조로부터 제거하는 공정이 제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침전 설러지가 아니고 상징수, 처리수입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입니다. 역삼투법으로 하루에 300m의 삼성의 3차 처리 유출수를 단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물질 전달 계수는 0.207 리터 per day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유입 유출수의 사이 압력 차이는 2500 킬로파스칼, 유입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는 410 킬로파스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만 잘 보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막의 면적, 지금 구하는 막의 면적이 25도씨 상태에서 막의 면적이거든요. 그럼 막의 면적은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양이 300m의 삼성 per day입니다. 이 값에서 유출 수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300m의 삼성에서 유출 수량을 나눠주는데 유출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물질 전달 계수에서 킬로파스칼을 없앤 값이에요. 그게 유출 계수예요. 유출 수량이에요. 그럼 킬로파스칼을 어떻게 하느냐? 킬로파스칼이 나와 있는 게 2500 킬로파스칼, 410 킬로파스칼. 얘를 빼요. 뺀 다음에 여기다 곱해줘요. 그럼 유출 수량. 그 값을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막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유출 수량을 계산합니다. 자, 물질 전달 계수 요 단위에서 압력차에서 삼투압 차를 빼서 곱해줘요. 킬로파스칼 없었어. 자, 유출 수량이 됐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양이 300m의 삼성이 하루에 m의 삼성을 리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주죠? 그럼 30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 per day 유출 수량 나눠줬어요. 그럼 막의 면적. 이 값이 실제로 우리가 A25도씨라고 해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살수 여상에서 연못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기질의 부화율이 너무 낮다. 기질의 부화율이라는 것은 먹이가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먹이가 많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쌓여서 구멍을 막겠죠. 폐수가 지나가야 되는 구멍을. 그래서 너무 높을 때 연못타가 발생합니다. 생물막이 과도하게 탄리되었다. 부착되어 있는 생물막, 미생물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겠죠. 1차 침전지에서 고용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 여자가 너무 작거나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연못타라는 것은 물만 지나가야 되는 구멍을 미생물이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많이 떨어졌든지 먹이가 많든지 그런 경우겠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잉여설의 질량이 15m의 삼성 per day이고 폭기조 부피가 300m의 삼성. 자, 그리고 x 나누기 xr이 0.3일 때 MCRT
미생물의 평균 미생물 체류 시간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MCRT라는 것은 미생물 MLSSV 그리고 폐설러지 농도 SW, QW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MLSS와 반송설러지가 0.3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MLSS와 반송설러지 MLS 나누기 QW 요 값이 뭐가 되느냐면 지금 0.3인 거죠. 그럼 여기다 V 나누기 QW니까 V가 지금 얼마죠? 300m의 삼성, QW가 15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MLSS 나누기 SSW가 0.3. 그래서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 조건에서 간단하게 주어진 값. 그래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33번. 폐수의 성질이 BOD가 1000mg/L, SS가 1500mg/L, pH가 3.5, 질소분이 55mg/L, 인산분이 12mg/L인 폐수가 있다. 이 폐수의 처리 순서로 타당한 것은, 자, 우리가 부유고용물이 있으면, SS라는 부유고용물이 있으면 스크린을 먼저 합니다. 여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H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BOD가 있잖아요. 미생물 처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인산분이 있으니까 침전 처리하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공장 폐수의 BOD가 67,000 ppb일 때 유출 수량은 1600m의 삼성 per day이다. 자, 이 시설의 1일 BOD 부하량을 kg per day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pb가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거든요. 그럼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면 돼요. 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67,000 ppb는 0.067 kg per 미터의 삼성에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산한 0.067 kg per 미터의 삼성의 수량 1600m의 삼성 per day만 곱하면 바로 총량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유량의 농도를 곱하는데 농도의 단위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총량 또는 부하량으로 계산하는 가장 핵심이죠. 부하량이 총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상조의 최적 ASB가 0.08, 처리할 폐수의 부유물질의 농도가 375mg/L, 20도씨에서 5.1기압으로 가압했을 때 반송률은 F는 0.8, 공기 용해도는 18.7ml/L, 순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순환 방식이라는 것은 반송비가 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ASB는 1.3 곱하기 SA 곱하기 FP-1 나누기 SS인데 순환식이니까 R을 곱하는 거죠. R을 곱하니까 반송비를 계산하니까 반송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SB는 얼마가 되는 거죠? ASB는 0.08, 1.3 곱하기 SA가 지금 18.7, 그리고 F 0.8, 그리고 압력이 5.1 atm 마이너스 1 전체 나누기 부유 물질의 농도 375mg/L 곱하기 R. 따라서 계산했을 때는 왼쪽에서 이 전체 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R 값을 계산하니까 40%. 반송률은 곱하기 100이죠.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40 곱하기 0.4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40%. 따라서 반송률은 40%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은 우리가 부유고용물 ASB를 이용을 해서 반송비를 계산하는데 반송비를 계산하는 경우에서는 순환식, 반송비가 없는 경우에서는 비순환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도수 처리에 이용되는 분리 방법 중에서 투석의 구동력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투석이라는 것은 농도차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합차가 됩니다. 투석은 농도차.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하수 고도 처리 방법 중에서 질소 제거를 위한 막분리 활성 설러지법의 장단점 및 설계, 유지 관리상 유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막분리 활성 설러지법이라는 것은 여과제, 멤브레인이라는 여과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 설러지법도 이용을 하는 거죠. 답은 생물학적 공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2차 침전지의 침광성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답은 긴 SRT로 인해서 설러지 발생량이 적다. 답은 SS 제거를 위해서 응집조를 두어서 분리막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SS 제거는 분리막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막에 보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리막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고액 분리가 가능하며 높은 MLSS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MBR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그리고 38번. 자, 회전생물막 접촉기 R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슬러지 반송량 조절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회전 원판법인데 막법은 슬러지 반송이 없어요. 부유 성장식에서만 슬러지 반송이 있죠.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슬러지 생성량이 적다. 답은 질소인 등의 영양염료의 제거가 가능하다. 답은 동력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대부분 생물막법은 활성 슬러지법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9번. 슬러지 함수율이 90%, 슬러지의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 함량이 70%, 투입량은 100kl, 소화로 유기물의 7분의 5가 제거된다. 소화된 후에 슬러지 양은, 자, 소화 슬러지의 함수율은 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소화 후에 슬러지라는 게 잔류하는 VS와 잔류하는 FS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슬러지량이 얼마냐면 슬러지량이 100kl입니다. 킬로리터는 미터의 삼성이죠. 따라서 100kl는 100m의 삼성. 이 중에서 고형물의 함량이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예요. 그래서 1-0.9. 자, 이 중에서 유기물의 함량이 VS가 유기물이니까 70%. 자, 그런데 이 중에서 7분의 5가 지금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1-7분의 5죠. 그래서 남아있는 값은 1-7분의 5. 제거된 것은 7분의 5. 제거됐다는 것은 가스가 됐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계산하니까 잔류하는 VS는 2m의 삼성. 잔류하는 FS는 자 100m의 삼성 중에서 고형물이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이 1-0.9죠. 자, 그리고 유기물이 지금 7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기물이. 그러면 FS라는 무기물은 100-70은 30%. 이 값이 FS예요. FS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3m의 삼성이 나오겠죠. 그럼 소화 후의 슬러지량은 2m의 삼성 플러스 3m의 삼성의 함수율을 보정한 거죠. 100 나누기 100- 함수율을 보정한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함수율. 함수율이 지금 얼마냐? 소화 슬러지의 함수율이 85%니까 85가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33.33m의 삼성이 되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0.5mm, 비중이 2.65인 구형 입자가 20도씨 물에서 침강할 때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20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998.2kg/m의 삼성, 점성 계수는 1.002 곱하기 10의 -3성 kg/m/s.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침강 속도 Vs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W G거든요. 직경 D, 로S 입자의 밀도, 로 W 물의 밀도, G 중력 가속도, 마이크로 점성 계수예요. 그러면 지금 직경이 얼마냐? 0.5mm. 미리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성. 그러면 0.5 곱하기 10의 -3성 미터의 제곱.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 지금 입자의 밀도가 얼마죠? 비중이 2.65니까 kg/m의 삼성이라는 비중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삼성. 비중은 우리가 g/cm의 삼성의 단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5의 비중은 26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의 비중량은 지금 얼마죠? 주어졌죠. 998.2.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 1.002 곱하기 10의 -3성 kg/m/s. 따라서 계산하면 VS는 0.2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했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하죠. 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뚜껑의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뚜껑의 경막이라는 게 안쪽으로 시료 속으로 들어가는 뚜껑이죠. 그걸 우리가 경막이라고 그래요. 경막을 만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경막을 만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지하수 시료 채취 시에 신부층의 경우에 저속 양수 펌프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저속 시료 채취에서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속 양수 펌프, 다시 말해서 고속 양수 펌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냄새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에 냄새가 없는 세제로 닦은 후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 마개로 봉한다. 고무나 플라스틱 마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퍼클로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시에 시료 용기를 질산 및 정제수로 씻은 다음에 시료 채취 시에 시료병에 3분의 1을 채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2번 문제를 보시면 냄새 측정 시에 냄새 역치를 구하는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시료 부피를 A, 무치정제수 부피를 B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나누기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나누기 A가 되니까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측정 대상 물질은 자, 총인, 퍼클로레이트, 그리고 페놀류 28일, 유기인 7일. 그러니까 유기인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을 보겠습니다. 총칙 중에서 온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냉수는 15도 이하를 말한다. 맞습니다. 답은 찬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4에서 15도씩 아니고 0에서 15도. 답은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다. 답은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찬곳. 찬곳은 4에서 15도씩 아니고 0에서 15도씩.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량 한계를 표시했어요.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의 몇 배? 10배. 따라서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10이죠. 10배니까.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면 자동 시료 채취기의 시료 채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풀이해 보면 무조건 시간이 나오면 6시간. 분이 나오면 30분, 회가 나오면 2회, 평균이 나오면 산술이에요. 자, 앞에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자, 6시간 찾았어요. 분이 나오면 30분, 회가 나오면 2회. 그럼 바로 정답은 답은. 그래서 암기사항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잔류염세를 비색법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은 시료의 pH를 갈로로 약산성으로 조절한 후에 발색해서 잔류염소 표준 비색표와 비교 측정한다. 자,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완충용액인데 인산염 완충용액이 들어가죠.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다음은 페놀류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은 정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서 pH 10으로 조절한 다음 4아미노 안티피린과 갈로를 넣어서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합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갈로에 들어가는 시약을 찾는 거죠. 뭐가 되나요? 헥사시아나철 산갈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용액에서 파장은 510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5, 클로로폼 추출법에서 파장은 46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5mg/L라는 거 같이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입니다. 총대장균군 실험을 위한 시료의 보존 방법 기준은 총대장균군은 저온에서 보관하는데 저온 중에서 몇 도? 저온 중에서도 10도. 그래서 10도 이하에서 보관. 나번이 되고요. 그리고 50번.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을 측정을 위한 웨어의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는 최대 유속, 최대 유량, 최소 유속, 최대 유량, 최소 유량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웨어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500대 1,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51번을 보겠습니다. 인산염인의 정량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산염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석법이 두 개 있는데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중에서 이어마 주석 환원법, 아스코빈산 환원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따라서 이온 전극법이 아니죠.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색도 측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색도 측정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색상에 관계없이 단순 색도차 또는 단일 색도차를 계산한다. 나번에 백금, 코발트 표준 물질과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수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백금, 코발트 표준 물질과 다른 색상이든 유사한 색상이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근본적인 간섭은 적용 파장에서 콜로이드 물질 및 부유 물질의 존재로 빛이 흡수 또는 분산되면서 일어난다. 답은 아담스 니켈슨의 색도 공식을 근거로 한다.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 색깔이 같거나 다르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개수로 측정 구간의 유수의 평균 단면적이 0.8제곱미터이고 표면 최대 유속이 2m/s일 때 유량은 자, 여러분들이 유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근데 유속이 평균 유속이거든요. 지금 면적이 0.8제곱미터. 근데 최대 유속이 있어요. 최대 유속. 그럼 최대 유속을 평균 유속으로 전환해야 돼. 그러면 평균 유속은 최대 유속이 얼마냐? 7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75, 최대 유속에 0.75를 곱하면 평균 유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단면적이 0.8제곱미터. 그리고 최대 유속이 2m/s, 여기에 0.75.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평균 유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량이 1.2m의 삼성/s. 자, 세크를 정답에서 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분으로 환산시키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면 72m의 삼성/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최대 유속을 평균 유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회화에 의한 분해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옳은 것은 목적 성분이 1번 온도는 400도씨 이상입니다. 즉 2번 되지 않고 쉽게 3번이 될 수 있는 시료. 우리는 회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회화가 다른 말은 휘산이 있으니까 1번은 온도 400도씨 이상에서 2번은 되면 안 돼. 그래서 휘산이 되지 않고 3번이 돼야 되겠죠. 회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400도씨 휘산 회화. 답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금속 물질이 바륨인 경우에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바륨의 시험 방법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흡수 분광방도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이 있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클로로필 A 측정 시에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용액은 아세톤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보시면 1 플러스 군지 9 플러스 1인지 주의를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시약의 숫자가 작고 용매가 큰 숫자거든요. 근데 아세톤은 시약이라고 하지만 용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9로 하면 너무 희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은 용매로 사용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9 플러스 1로 아세톤 9, 용매, 물 같은 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세톤과 용매를 9대 1로 희석해야 되니까 9 플러스 1이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대 9가 아니고 1 플러스 9가 아니고 9 플러스 1이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57번 시안을 이온 전극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량 한계는 시안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일 때 정량 한계는 0.01, 이온 전극법은 0.1, 연소 거름법은 0.01mg/L죠. 따라서 이온 전극법에서 정량 한계니까 0.1mg/L.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중의 알킬 수원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와 운반기체를 알맞게 짝지어서 자, 운반기체는 우리가 보통 질소, 수소, 헬륨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검출기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포획형 검출기예요. ECD.
그 다음에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쓰고 그 다음에 캐리어 가스라는 운반기체는 질소 또는 헬륨을 써요. 그래서 ECD, 질소 헬륨. 그러면 문제에서는 ECD란 전자포획 검출기와 헬륨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개수로 수로의 구성 체질과 수로 단면의 형상이 일정하고 수로의 길이가 적어도 10m까지 똑바른 경우가 있다. 수심 1m, 수로 폭이 2m, 수면 경사 1000분의 1인 수로의 평균 유속을 kg식의 유속 공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유량은 자, 바진의 유속 개수씩 주어졌고 R이라는 경심 주어졌고 반지름 R이 주어졌죠. R값.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경심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자, 경심은 여러분들 B 곱하기 H 나누기 B 플러스 2H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B가 얼마죠? 2m. H가 지금 얼마죠? H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수심이 1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H 1m, B는 2m를 대입을 하세요. 그럼 경심은 0.5m가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 개수를 계산합니다. 87 나누기 1 플러스 R 나누기 루트 R. R은 0.46으로 주어졌죠. R은 경심이에요. 지금 계산한 경심이 얼마냐? 0.5m. 그러면 C, 개수, 유속 개수는 52.71. 그럼 KG식에서 유속은 C, 유속 개수 52.71 곱하기 R, 경심 0.5m. I, 동수경사, 기울기죠. 1000분의 1, 0.5성. 그러면 속도를 계산했어요. 따라서 이제 유량을 계산하니까 유량은 속도 곱하기 면적. 그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폭 곱하기 수심 1m 곱하기 2m 그리고 유속. 근데 정답에서는 단위를 분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했어요. 따라서 141.43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험의 일반 총칙 중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냄새가 없다,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 나머지 정밀히 단다,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 0.1mg이 나오면 정확히 단다, 정밀히 단다, 정밀히 나오면 저울이 나와요. 저울은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울이 나오면 정밀, 정확한 숫자. 자, 그리고 답은 정확히 취한다는 게 액체죠. 그래서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 라번의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l Hg 이하.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단다, 정밀히 단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